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 부동산 학교 놓은 첫 번째 시간이죠.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고 바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개 과목 중에서 유일하게 법률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법처럼 공부하게 되면 점수가 나오지 않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암기보다는 먼저 이해 위주의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거시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독보다는 다독을 위주로 학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거죠. 처음에 정독을 하시려고 작정을 하다 보면 내용들이 전혀 알 수가 없는 표현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독은 좀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지문을 읽다 보면은 나중에는 문장 자체가 익숙해짐으로써 문제풀이에 보다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첫 번째 시간이죠. 부동산 총론이에요. 자, 개론은 가장 먼저 총론이 나오는데 이 총론 부분에서는요. 가장 먼저 부동산학의 정의 부분이 등장할 수가 있어요. 자, 부동산학의 정의 부분에서는 부동산학의 연구 목적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학문적 성격, 또 연구 방법, 또 연구 대상, 또 부동산학의 이념이라든지 또 일반 원칙, 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는 대목이 바로 부동산 총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학의 정의 부분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주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학자가 무슨 주장을 펼쳤다 이런 식으로 외울 필요까지는 없겠고요. 다만 어떤 문장이 나왔을 때 이 표현이 옳은지 그른지라는 정도만 구분할 수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대목이 돼요. 일단 부동산학이라고 보았을 때 부동산학은 두 가지 연구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동산과 인간의 상호관계 개선에 그 연구의 목적이 있다는 점, 두 번째는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부동산 활동의 능률성을 제고, 자, 능률성을 높인다. 여기에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부동산학의 정의 부분에서 부동산학의 연구 목적은 크게 두 가지, 부동산과 인간의 상호관계 개선 및 그것을 바탕으로 부동산 활동의 능률성을 높이는데 부동산학 연구의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부동산과 인간의 상호관계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부동산과 인간의 상호관계가 우호적이거나 협력적 관계가 아니라 갈등적이며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거든요. 그 과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예컨대 토지 투기의 문제라든지 또는 땅값이 너무 높게 올라가는 현상을 집가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택 부족, 집가구, 토지 투기 등을 묶어가지고 부동산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부동산과 인간이 결합함으로써 토지 투기를 비롯한 각종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가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에 있다면 양쪽이 결합되어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부동산과 인간이 결합했을 때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과 인간의 상호관계가 갈등적이고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는 거죠. 따라서 부동산학은 결국 부동산을 연구함으로써 이렇게 갈등적이고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부동산 활동의 능률성을 제고시킨다. 자, 제고한다는 건 높인다는 의미인데요. 능률성을 높인다. 이 말은 부동산 활동이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부동산학 연구의 목적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럴 때 나중에 보게 되면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 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 중에 능률성, 안전성 이런 원칙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떤 말이 나올 수 있냐면
부동산학의 연구 목적과 관련하여 가장 중시되는 부동산학의 원칙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능률성의 원칙이 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조금 있다가 원칙 따져보게 되면 연결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부동산 활동이란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부동산 활동은 나중에 따져보면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 해당이 되는데 일단 연구 대상을 먼저 보게 되면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두 가지예요. 첫째, 부동산 활동과 두 번째, 부동산 현상. 이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현상 부분은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만 기억하자? 부동산학 연구 대상 속에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 두 가지가 있다. 그 정도만 가볍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런데 부동산 활동에 대해서는 문제가 자주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히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부동산 활동의 뜻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자, 부동산 활동이란 누가? 인간이 무엇을 대상으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여러 관리적 측면의 행위를 뭐라고 한다? 부동산 활동이다 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단어, 용어의 의미가 나오면 그 용어의 뜻 자체는 시험에 자주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말의 뜻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건 자꾸 반복해서 학습을 통해서 기억할 수밖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부동산 활동이란 누가요? 인간이 무엇을 대상으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여러 관리적 측면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에 자주 등장한 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동산 활동의 의미를 잘 따져보면 어떤 행위가 이루어질 때 그 행위를 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인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인간이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죠. 두 번째,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할 때 그 행위의 대상이 되는 건 뭡니까? 부동산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민법을 배우다 보면 주체다, 객체다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뭐뭐의 대상이 된다 할 때 우리가 말을 바꾸면 무엇의 객체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상란 말은 다르게 바꾸면 어떤 말로? 객체란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부동산 활동의 의미를 통해서 이런 문장 가능하겠습니까?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인간이며 부동산 활동의 객체는 부동산이다. 말 됩니까? 예,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예, 이렇게 부동산 활동의 주체와 객체 가볍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인간에 의해서 부동산을 대상으로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나온다면 종류, 분류를 관계하지 마시고 모두 어디에 속한다라고 이해하자. 부동산 활동에 속한다라고 보자는 거죠. 자, 단적인 예로 부동산을 개발한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럼 개발은 누가 합니까? 인간이 하죠. 근데 개발의 대상이 뭡니까? 부동산이 되죠. 그럼 부동산 개발이라는 것도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행위에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을 관리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관리 누가 합니까? 인간이 합니다. 무엇을 관리합니까? 부동산을 관리합니다. 그럼 부동산 관리라고 할 때 관리라는 행위의 주체는 인간이 되고 관리 행위의 객체, 대상은 부동산이 되는 거 맞지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투자 누가 합니까? 인간이 합니다. 근데 투자의 대상이 뭡니까? 부동산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투자든 개발이든 관리든 이런 종류를 외우려 하지 마시고 인간에 의해서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 활동은 어디에 속한다라고 개념을 잡자. 부동산 활동에 속한다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어요? 절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부동산학 개론은 이해 과목이지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게 나오면 뭔가를 외워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은 좀 잠깐 접어두시고 물론 외울 건 외워야죠. 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먼저 이해를 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가 이루어지면 이게 오래 가는데
처음부터 암기만 하게 되면 약간만 변형시켜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전혀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제 말이 좀 빠른가요?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예. 오늘 1월 달 첫 번째 수업이니까 가벼운 설레임이 있어요. 왜? 처음 뵙는 분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긴장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요 1시간만 지나면 다시 풀어져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부동산 활동의 의미를 통해서 부동산 활동의 주체와 객체를 파악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부동산 활동을 구분함에 있어서 여러 학자들의 주장이 나오지만 그거 외울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 입장에서 어떤 분들은 소유 활동과 거래 활동 구분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학자는 일반 활동과 전문 활동으로 구분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교수가 무슨 주장을 펼쳤다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학자들의 어떤 주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활동으로 구분이 되고 있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활동은 크게 소유 활동과 거래 활동으로 구분이 되고 있거든요. 오케이? 근데 소유 활동의 어떤 그 대표적인 지도 이념, 원리라고 본다면 최유효 이용의 원리가 작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래 활동에서는 거래 질서 확립의 원리가 작용을 한다. 요 정도 가볍게 구분하시면 돼요. 여기서 최유효 이용이란 말의 의미는 나중에 특성 얘기할 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은 어떻게만 기억하자. 보통의 경우 부동산 활동을 소유 활동, 거래 활동 구분하는데 소유 활동에는 최유효 이용의 원리가 작용이 되고 거래 활동에는 거래 질서 확립의 원리가 작용이 된다. 요 정도 구분을 잘 해주시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기출문제를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대비하는 문제는 27회 문제지만 지금까지 26회차 시험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26회차 시험 동안에 나왔던 지문을 분석해 보니까 여기서 끝나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일반 활동, 전문 활동 이런 거 나온 적도 없어요. 소유와 거래 활동 정도 나왔고 소유 활동에는 어떤 원리 또 거래 활동에는 무슨 원리가 작용이 된다. 요 정도만 아시면 실제 문제의 대비가 충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활동을 구분함에 있어서 요게 이제 뭐 정부 부문의 활동 또 뭐 사적 부문을 다른 말로 민간 부문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전문 협회의 활동으로 구분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때 나중에 기본서를 보면 정부 부문에는 어떤 게 포함이 되고 또 사적 부문, 전문협회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된다라고 쓰여져 있지만 외울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어떻게만 구분하면 돼요. 부동산 활동은 크게 정부 부문, 사적 부문, 전문협회 활동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활동 분야가 민간 또는 사적 부문의 활동이다. 요 정도만 가볍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어떤 분야가 가장 활발하다고요? 사적 또는 민간 부문이 가장 활발하다. 근데 예전 기출문제를 보면 이런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부동산 활동은 뭐 정부 부문, 민간 부문, 전문협회의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 중에서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활동이 전문협회 활동이다 라고 해서 틀렸던 문제가 있어요. 전문협회가 아니라 가장 활발한 건 뭐라고요? 사적 또는 민간 부문의 활동이다 라고 가볍게 그 정도만 구분하시면 돼요. 오케이? 또한 부동산 활동은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부동산 활동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전문성도 있고 또 윤리성이라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임장 활동성 또는 정보 활동, 대인, 대물 활동 이것 이외에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부동산 활동의 속성을 가지고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이제 좀 농후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컨대 단적으로요. 전문성을 가지고 구분해 보면 전문성은 1차, 2차, 3차 수준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요거 조금 있다가
그 설명을 다 끝내놓고 우리 그 기본서 보시면서 어느 부분에 이게 나와 있다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기본서를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수업에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예컨대 전문성 같은 경우에 1차, 2차, 3차 수준의 전문성 구분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어떤 뭐 이론적으로 그 예쁜 문장편을 그대로 외우려 하지 마시고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1차 수준이다 그러면 비전문가입니다. 1차 수준은 뭐다? 비전문가. 그럼 3차 수준은 전문가예요. 근데 2차 수준은 그럼 뭐다? 관련은 있지만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닌 경우가 바로 뭐다? 2차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컨대 여러분 어떤 부동산의 가치, 뭐 건물이나 주택이나 토지 등의 가치를 평가하는 활동을 감정평가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지나가던 초등학생이 어떤 주택을 보고 내가 볼 때 이 주택의 가치가 2억 5천쯤 돼 보인다라고 말한다면 아무도 그 말을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왜? 초딩이에요. 그 초딩은 뭐다? 감정평가 분야의 전문가, 비전문가. 이런 경우를 1차 수준의 전문성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감정평가 분야의 전문가인 감정평가업자가 어떤 주택의 가치를 3억으로 평가했다면 이건 전문가에 의한 활동이 맞지요. 이럴 땐 뭐라고 한다? 3차 수준의 전문성이다 라고 말해요. 그럼 2차 수준이 뭐냐? 대표적으로 공인중개사에 의한 감정평가 이런 경우죠. 근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과 관련은 되어 있지만 공인중개사 분들이 감정평가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관련은 있지만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경우를 몇 차다 그래요? 2차. 또는 뭐 과세를 위한 세무공무원의 감정평가 역시도 2차 수준의 전문성에 해당이 된다는 정도 가볍게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나머지 윤리성 같은 경우도 원래는 책에 보면 뭐 고용윤리다, 서비스윤리다, 뭐 조직윤리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구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출제가 될 때는 고용, 뭐 서비스, 조직 뭐 이런 거 구분해서 출제하지를 않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문장이 뭐였냐면 이런 게 있어요. 부동산은 뭐 사회 공공성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 거래에 있어서 윤리성이 강하게 작용이 된다. 그런데 뭐다? 거래 당사자에게는 윤리성이 작용하나 뭐 중개업자에게는 윤리성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틀렸던 문제가 있거든요. 그 뭐다? 거래 당사자는 물론이고 중개업자 입장에서도 윤리성이 중시된다. 이런 식으로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지. 뭐 고용, 조직, 서비스 윤리가 뭐냐? 일일이 구분할 필요까지는 없더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윤리성 나오면 뭐만 기억하자? 거래 당사자, 중개업자 모두에게 윤리성이 강조된다, 중시된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고 계신 겁니까? 예. 이해가 가시면 대답은 못 하시더라도 고개라도 좀 끄덕여 주세요. 여러분들이 아무 반응이 없으시면 앞에 있는 사람은 되게 뻘쭘합니다. 예. 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 임장 활동이 뭐냐? 임장이란 말은 현장이란 말과 같습니다. 자, 간단한 말씀 드리면 우리가 토지는요, 위치가 고정되어서 사무실까지 이동시킬 수가 없지요. 그래요? 그럼 어때요? 토지를 사무실까지 이동시킬 수 없으니까 땅을 보려면 땅이 있는 현장까지 사람이 이동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임장활동이다 그래요. 임장활동. 현장에 임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해가시겠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속성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말뜻 정도만 알아들어도 충분히 문제를 맞출 수가 있으니까 굳이 수업 시간에 제가 별도로 설명할 그 경우까지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소개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요 정도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세요. 연구 목적을 가지고 지금 줄줄이 사탕으로 연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연구 목적 요거, 대상 요거 딱딱 끊어서 공부하려 하지 마시고 어떤 말이 나오면 그 말과 관련된 내용들을 연결시켜서 하나의 체계를 잡아주시길 바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체계를 잡지 못하면 개론 공부는 헛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연구 목적 살펴봤고, 그럼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할 때
종합적인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정의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학이란 부동산과 인간의 상호 관계 개선 및 부동산 활동의 능률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인 응용과학이다. 보통 이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럴 때 앞부분이 부동산학의 연구 목적이라면 뒷부분이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 학문적 성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며 응용과학이고 더불어 경험과학이며 인문사회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물론 규범과학의 성격도 있습니다. 자, 이것 이외에 교재에 따라서 다른 내용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요 정도 알고 계시면 학문적 성격 관련해서는 그리 어렵지 않게 문제의 대비가 가능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종합, 응용, 사회과학 요 세 가지 정도 의미를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기초 때도 배워봤지만 종합이란 말은 하나다, 여러 개다. 여러 개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학이 종합과학이다 이 말의 의미는 부동산학은 단일한 하나의 학문 체계가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주변 과학, 주변 학문의 영향을 받아서 성립이 됐다는 관점에서 종합과학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이해 가십니까? 예. 자, 그럴 때 여러 학문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준 분야가 세 가지 분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다? 법경기죠. 자, 법학, 경제학, 그리고 건축공학이에요. 건축공학. 이 세 가지 학문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아서 성립된 분야가 뭐다? 부동산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법학, 경제학, 공학의 영향을 받았느냐? 그 의미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만 기억하자? 여러 학문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영향을 준 분야가 법학, 경제학, 건축공학 세 가지 분야다. 그 정도만 가볍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때 법학의 관점에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측면을 법률적 측면 또는 법률적 개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경제학의 관점에서 부동산을 바라볼 때 경제적 측면 또는 개념, 또 건축공학의 입장에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경우를 자, 기술적 측면 그러는데 기술이라는 말은 물리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 또는 물리적 측면 또는 개념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요거 앞글자만 따면 법경기가 되죠. 그 몇 대 측면이에요? 3대 측면이죠. 그럼 법경기 3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을 복합 개념이란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 복합 개념이라는 단어는요, 총론뿐 아니라 마지막 감정평가론까지 끊임없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파트를 막론하고 복합 개념의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법경기 3대 측면을 기억해 달라. 예컨대 단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나중에 이제 수업을 받다 보면 부동산 관리론 파트가 있어요. 근데 부동산 관리론에 어떤 말이 나온다? 복합 개념의 관리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관리론을 안 배웠으니까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만 복합 개념이란 말이 제목 속에 나와 있다면 작은 제목들이 법률적 측면의 관리 또는 뭐 경제 또는 기술 물리적 개념의 관리라는 제목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예측이 돼요, 안 돼요? 되지요.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부동산 개발론 가도 복합 개념의 개발 나오거든요. 그럼 복합 개념의 개발이니까 그 속에 작은 제목들이 법률적 개념의 개발, 뭐 경제적 측면의 개발, 기술 또는 물리적 측면의 개발로 작은 제목들이 나누어지겠구나 예측이 돼요, 안 돼요? 됩니까? 그래서 어느 파트를 막론하고 복합 개념 이 말 나오면 법률, 경제, 기술 3대 측면이 그 제목 속에 녹아
같다라고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때 이 복합 개념이란 말을 다르게 바꾸면 복합적이라고 말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예컨대 나중에 부동산의 개념 및 분류를 배우다 보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말을 제목 자체를 바꾸게 되면 복합적 부동산이라고 해도 같은 말이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겠어요? 오케이? 복합 개념이란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복합적이란 말로 쓴다. 그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말 나오면 그 말을 바꾸게 되면 복합적 부동산의 말과 같은 뜻이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겠어요? 예, 그렇게 보실 것. 그 다음에 응용과학이다 할 때 응용이란 말의 뜻은 뭐냐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응용과학. 그래서 부동산 학이라고 할 때는 어떤 연구의 결과나 또는 연구의 결과 알게 된 이론적인 지식이나 법칙 등을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하고자 하는 학문 분야지 단순히 이론이나 법칙을 발견하는 자체의 목적 있는 학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응용한, 적용하는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부동산학은 무슨 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 이때 응용과학의 반대말이 뭐냐면 순수과학이에요. 자, 기초과학, 순수과학 이 말은 응용과학의 반대말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자,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부동산 학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그 문장 속에 기초과학, 순수과학 이 말이 들어가 있으면 그 문장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경험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부동산학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다. 이런 의미라고 가볍게 알아두고 넘어가도 충분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경험과학, 구체적인 경험과학이다. 이 말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다. 뜬구름 잡는 학문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인문사회과학이란 말 나오는데 인문이나 사회란 말은 누구와 관련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말이다. 인간. 인문사회란 말은 항상 누가 전제되어 있는 말이다. 인간. 아시겠죠? 그래서 예컨대 나중에 부동산의 특성을 따지면 인문적 특성이라는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얘기하겠지만 인문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누가 전제가 돼야 돼요? 인간. 그래서 인문적 특성이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특성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똑같아요. 부동산학이 인문사회과학이다 그러면 누구와 관련된 인간과 관련된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가 뭐다? 부동산학이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인간과 무관하다. 자, 분명히 인문사회과학 할 때 누구와 관련이 있음이 전제되어 있다? 인간과의 관련이 전제되어 있는 표현 맞죠? 근데 만약 문장 속에서 부동산학 나왔는데 인간과 무관하다 이렇게 말이 나오면 그 문장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근데 보통 그렇게만 나오면 금방 뽀록이 나니까 여러분의 혼란을 유발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부동산학은 인문사회과학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인간과 관련 있는 사회현상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학문 분야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인간과 무관한 자연현상도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OX. X예요. 잘못됐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또 수험생들의 그 느낌이 뭐냐면 굉장히 순박하신 분들이라 그래 원칙은 인간과 관련이 있어야 되겠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간과 무관한 것도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유발하는 게 출제자의 능력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인간과 무관 이 말 나오는 순간 그 문장은 성립할 수 없다라고 기억하는 게 상책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사회란 말과 반대가 뭐냐면 자연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부동산학 나왔는데 문장 속에 자연과학, 자연자가 붙어 있다. 그 문장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압축하면 이거죠. 부동산학과 관련하여 문장 속에서 기초, 순수, 자연이란 말이 들어가 있으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연구 방법이 나오는데 이 연구 방법은 접근 방법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접근 방법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에 관련된 문제는 주기가 10년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대목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26회차 시험을 거쳤지만 접근 방법 관련돼서 출제가 됐던 문제는 정확히 3문제입니다. 그 말은 결국 뭐죠? 최소한 7, 8년에 한 번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굳이 공부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다만 이제 접근 방법에서 뭐 분산식이다, 중점식이다, 종합식, 의사결정, 행태과학, 법제도적 접근 방법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나머지 내용은 굳이 학습할 필요가 없는 대목이에요. Understand? 이해 가셔요? 대답들 하세요? 예. 오늘 첫 시간인데 이렇게 대답 없으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학의 이념과 원칙이 나오는데요. 자, 부동산학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다?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 또는 부동산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우린 뭐라고 한다? 이념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게 올바른 것이냐,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우리 부동산학이 나아가야 할 어떤 그 올바른 방향이냐, 이걸 따져보는 걸 뭐라고 한다? 이념이다 그래요. 자, 그래서 부동산학의 이념 부분은요, 의미가 뭐라고요? 자,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 또는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우리는 부동산학의 이념이다. 이렇게 의미를 따져볼 수가 있어요. 근데 부동산학의 이념은요, 크게 일반 이념과 지도 이념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일반 이념, 지도 이념 그랬을 때 출제 비중은 지도 이념보다는 일반 이념 쪽이 압도적으로 높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도 이념을 몰라도 된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학습의 비중은 어디에 두자? 일반 이념에 두자는 겁니다. 근데 일반자가 들어갔다는 건 모든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법을 배우다 보면 법도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잖아요. 그럼 일반법은 상대방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일반법이고 특정 소수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특별법 아닙니까? 예컨대 민법은 일반법이지만 상법은 특별법이잖아요. 상법은 상인에게만 적용이 되니까 특별법이고 민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니까 일반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이념에는요, 역시 3가지가 있어요.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 자, 이와 같은 3가지 이념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나중에 교과서 보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로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말로 안 나와요, 문제는. 그럼 뭐만 좀 기억하자. 효율성이나 나왔다. 효율성이 나왔다면 우리는 뭐다? 아, 우리 아까 왜 그 부동산 활동의 뭐 종류 구분할 때 뭐 정부 부문, 사적 부문 이렇게 구분한 적이 있잖아요. 그럴 때 효율성은요, 사적 부문과 관련이 있다. 자, 사적 부문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돼요? 민간 부문 이렇게 말 바꿀 수 있겠죠. 또 사적 부문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익도 사익을 추구할까요? 공익을 추구할까요? 사익을 추구하겠죠. 그렇다면 형평성은 사의 반대가 뭐예요? 공이죠. 그럼 공적 부문과 관련이 있다. 또는 뭐 정부 부문, 뭐 공공 부문 이렇게 말을 바꿔도 돼요. 그럼 당연히 공익을 추구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공익과 사익은 상충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자, 상충한다는 말의 뜻이 뭐죠? 상호 충돌 관계에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그 생각은 뭐예요? 공익과 사익을 적절히 조화시킨다. 이게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본질적으로 공익을 강조하다 보면 개인의 사적 이익이 희생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공익과 사익은 상충 관계에 있다는 거죠. 이 말을 바꾸면 공익과 관련된 형평성 그리고 사익과 관련된 효율성의 이념 또는 원리가 충돌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그럼 상충관계는 공익과 사익 또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원리를 적절히 조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뭐다? 합법성의 이념. 즉 다시 말하면 사익을 추구하든 공익을 추구하든 간에 합법, 법이 허용하고 인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허용될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압축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효율성은 사익, 사적 부문, 형평성은 공익, 공적 부문, 양쪽은 상충관계, 이걸 조화시키는 원리가 뭐다? 합법성. 이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게임 아웃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럴 때 지도 이념은요, 요게 복합 개념으로 접근하거든요. 자, 복습합니다. 복합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럼 몇 대 측면? 법, 경기, 3대 측면. 오케이? 그 나중에 교과서 보면 지도 이념이 법률적 측면의 지도 이념, 뭐 경제적 측면의 지도 이념, 기술적 측면의 지도 이념으로 구분이 돼요. 오케이? 요것도 어쩌고 저쩌고 말은 많이 쓰여져 있지만 하나씩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그 법률적 측면, 제가 쓰진 않겠습니다. 저건 어차피 나와 있는 거니까. 법률적 측면의 지도 이념 그러면 공사익 조화의 원리 이렇게 말이 나와요. 또 경제적 측면의 지도 이념 그러면 효율적 관리의 원리. 또 그 기술 또는 물리적 측면의 지도 이념 이렇게 나오면 공간 및 환경 가치의 증대 원리. 요런 하나 정도씩만 기억하면 돼요. 왜? 실제 시험에 나올 때도요. 어떤 표현이 나왔을 때 이 표현이 법률, 경제, 기술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밖에 물어보지 않지 뭐 구체적인 내용 갖고 물어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컨대 제가 조금 전에 효율적 관리의 원리는 경제적 측면의 지도이념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 문제에서는 효율적 관리의 원리는 뭐 법률적 측면의 지도 이념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섞어 놓는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대표적인 표현 한 가지씩만 기억하신다면 절대 틀릴 수 없는 문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면서 모든 부동산 활동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이 있어요. 이걸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어떤 교수님은 부동산 학의 일반 원칙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 그러기 합니다만은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일반 원칙 그러면 돼요. 일반 원칙은 크게 네 가지가 있죠. 능, 안, 경, 공.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 공정성의 원칙. 네 가지 원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앞글자 따면 능, 안, 경, 공이 돼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 복습해 봅니다. 가장 첫 번째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부동산학의 정의 부분과 관련하여 연구 목적 중에 부동산 활동의 능률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했죠. 따라서 지금 조금 전에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 중에 능률성의 원칙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부동산학의 연구 목적이 능률성 제고에 있기 때문에 이 연구 목적과 관련하여 가장 중시되는 원칙 그러면 능률성의 원칙이 답일 수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요. 안전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것도 개념을 어떻게 잡는다? 단어로부터 출발하십시오. 안전이다. 안전을 강조한다는 건 그만큼 뭐가 많았다는 거예요. 사고가 많았다는 거예요. 오케이? 즉 부동산의 거래 사고와 관련하여 중시되는 원칙 이렇게 물어본다면 무엇이 답이다? 안전성의 원칙이 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알고 계신 상식에서 출발해 보세요. 안전을 강조한다는 건 위험이 높았다는 거고 위험이 높았다는 건 사고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의 거래 사고가 많다. 그 말은 뭐냐면 부동산은 한마디로 뭐다? 돈이 되잖아요. 이게 돈이 된다. 근데 개론은 고급진 과목이라서 돈 된다 이런 말 안 써요. 자산 가치가 높다 이렇게 말 쓰지. 오케이? 그럼 부동산은 자산적인 가치가 높은 재화, 물건 맞죠? 그러면 어떤 상대방을 속이거나 즉 사기 등을 통해서 불법 편취한다. 민법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고 개론에서는 상대방 뒤통수 쳐서 내 거로 만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케이? 그럼 뭐다? 부동산이 돈이 되니까 그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각종
불법 사기 사건 등이 많이 발생하지 않느냐. 바로 그런 관점에서 안전성의 원칙이 중시될 수밖에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경제성의 원칙이라고 할 때는 기회비용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기회비용 지금부터 골아풀 필요 없거든요. 다만 어떻게만 기억하자. 기회비용 고려했다. 합리적 선택이다. 이런 표현 나오면 그것은 부동산학의 원칙 중에서 답이 뭐다? 경제성의 원칙이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아웃입니다. Understand? 자, 그러면 총론의 제1편이 끝났습니다. 자, 볼까요? 이제 교재 봅니다. 14쪽 펴보시면 1번에 부동산학의 정의해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었던 건 모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밑줄 친 것만 보면 안 되겠죠? 나머지는 다 보시되 밑줄 친 걸 중심으로 익히세요. 그리고 그래서 1번에 정의 나오고 그 아래 중간쯤에 보면 가로 1번부터 가로 4번까지 여러 교수들, 학자들의 주장이 나와 있죠. 이걸 누가 무슨 주장 펼쳤다 외우지 마시고 자꾸 반복해 읽음으로써 이런 말이 나오면 부동산학의 정의 부분과 관련된 표현 맞구나. 요 정도만 알아달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에 학문적 성격해서 제목만 봅니다. 종합과학, 응용, 경험, 규범, 인문사회과학 나와 있죠. 또 3번에 부동산학 연구의 대상할 때 가로 1번의 현상, 가로 2번의 활동 나오죠. 그래요. 그래서 활동에서도 제가 의미는 어때요? 밑줄을 그어놨죠. 익혀두실 것. 그리고 활동의 주체는 공적, 사적, 제3섹터로 구분이 됩니다.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또 할 수 있겠고 넘어가시면 가로 2번에 부동산 활동에 분류해가지고 뭐 김영진 교수다, 뭐 이창석 교수님이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필요 없다니까요. 다만 거기 세 번째 줄에 소유 활동은 최유효 이용, 거래 활동은 거래 질서 확립의 원리가 작용되고 있다는 거 밑줄 그어놨죠. 그 다음에 활동의 구분에서 제목 보시면 정부 부문, 사적 부문, 전문협회 활동 나오죠. 구체적 내용까지 보실 필요 없다 그랬어요. 다만 이 중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이 뭐라고요? 사적 부문.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의 부동산 활동이 속성했을 때 자, 역시 제목만 보세요. 과학기술성 나오죠. 사회 공공성, 전문성, 윤리성, 정보활동, 대인, 대물활동, 임장, 공간, 배려의 장기성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있다는 정도 알아두시고 나중에 이제 가볍게 그 내용 읽다 보면은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학 연구의 분야는 오늘 하지 않았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4번의 접근 방법, 즉 연구 방법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연구 방법이 있다는 정도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 19쪽 아래쪽에 보면 5번에 부동산학의 재측면과 복합 개념 나옵니까? 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첫 번째 줄의 맨 오른쪽 법률, 경제, 기술적 측면의 3측면 나오면서 그 세 번째 줄의 맨 오른쪽에 보면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논리가 바로 복합 개념이다 라는 말 나오죠. 그래서 복합 개념 나오면 앞으로 어디에 나와도 법경기 3대 측면을 기억해 달라 이 말이. 자, 그 다음에 이념 및 일반 원칙 보면 부동산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또는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이념 그랬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일반 이념의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 나오죠. 지도 이념의 법률적 측면에서 공사익 조화,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 관리, 기술적 측면의 공간 및 환경가치 증대 원리 나와 있죠. 또 4번에 일반 원칙이 있습니까? 능안경공.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밑줄 그어놨죠. 그럼 여기까지 1편 끝났죠. 쉬었다 갑니다.